출발 새 아침. 통상 선거 때가 되면 득점을 얼마나 잘하느냐 이거보다는 실점을 얼마나 덜하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하죠. 그래서 각 당에서는 후보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신경을 쓰고 꺼진 불도 다시 보는 심정으로 주의를 시킨다고 합니다. 통합당 김대우 후보 3040 세대를 겨냥해서 거대한 무지와 착각에 빠져있다 막말하더니 그 다음 날은 나이가 들면 누구나 다 장애인이 된다고 해서 결국 징계를 받게 됐고요.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도 김종인 위원장을 돈키호테, 황교안 대표를 에마에 비유하면서 논란 야기했습니다. 게다가 세월호 막말 논란으로 징계를 받았던 차명진 통합당 후보, 지역방송 토론회에서 세월호 막말이 문제가 되자 또다시 내가 한 말은 세월호 때 진도에 텐트 치고 그 안에서 물러난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다. 뭐뭐뭐 사건은 아니냐.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심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기사 내용을 인용한 거라고 해명했지만 황당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죠. 제발 조심과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뜻하고 상식적인 보통 사람들이 즐겨 듣는 YTN 라디오 노영희 출발 새 아침.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어디서든 꼭 끼어들 수 있는 오늘의 뉴스 꼭 끼요. 꼭요. 네, 장딱이 웃는 이 소리 정말 반갑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일 어디서든 꼭 끼어들 수 있는 오늘의 뉴스를 골라서 정리해주는 오창석 시사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오늘따라 아주 우렁차네요. 네. 자, 네. 갈 길이 머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네. 미래통합당 세월호 상습 막말을 한 차명진 전 의원 네. 제명한다 얘기 나오긴 했는데 또 한쪽에서는 신중론 이것도 들고 나온다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네, 일단 부천병 국회의원 후보입니다. 차명진 후보는. 차명진 후보가 이제 TV 토론회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후보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 나누다가 텐트 안에서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부적절한 일이 있었다. 사실 이제 정확한 표현이 있었는데요. 굳이 정확하게 옮길 수는 없고. 그거 하지 맙시다 우리. 예, 부적절한 표현을 써서 논란이 됐고요. 그 TV 토론회를 주관했었던 언론사와 신문사가 그 내용을 전격 공개하면서 지도부가 이를 이제 6시간 만에 제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뭐 이게 처음이 아니라서 이게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해에도 세월호 유가족 폄하 발언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도 막말 파문을 일으켰는데 자식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쳐먹고 찜쪄먹고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안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요. 예. 여기까지만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때도 너무 심한 발언이라 3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 미래통합당이 공천을 하면서 막말 인사는 무조건 배제한다. 이런 원칙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차명진 후보는 공천 기회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예비 경선을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 경선을 이기긴 했는데 그 원칙은 통합당에서 지키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비 경선에까지 참여했고 또 경선에서 이겼고. 네. 이게 또 예고된 참사다 뭐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황교안 대표하고 다 이렇게 또 어제 사과 발언도 했었고요. 오늘 뭐 기자회견도 한다고 하는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김대우 후보 제명 결정에 대해서 재심 청구를 한다면서요? 네, 김대호 후보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제 오전이었죠. 그 최고위 의결을 통해서 징계는 최종 확정이 되는데 당원 당규상 불복 시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가 있고 이 재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함부로 제명할 수 없다는 것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부터 6일 뒤인 4월 15일까지는 후보 자격 또는 제명이 완벽하게 끝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걸 통해서 이제 재심을 청구하고 무조건 완주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사실 이것이 과연 공당의 국회의원 후보로서 할 수 있는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김대호 후보 스스로는 아직도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이 미래통합당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 같긴 한데 네. 선당 후사의 정신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자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뭐 그런 반응이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사실 김대호 후보 같은 경우는 3040 세대에 대한 폄하 발언, 그리고 노인과 장애인 폄하 발언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이렇게 흔히 말하는 중도권과 적극적 투표층이 담긴 이 세 집단을 한꺼번에 공격하기도 쉽지 않은데요. 네. 나이가 들어서 장애를 갖게 되는 것이 모멸감을 느낄 만한 일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도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대표는 오늘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그 전까지 어떻게 후보와 타협이 돼서 제명 절차가 마무리될지 또는 끝까지 완주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막말 좀 정말 퇴출됐으면 좋겠는데 네.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 CNN이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그리고 특히 정부를 칭찬했다. 이런 소식이 또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워싱턴 저널이 이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을 영웅이라고 네, 막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엔 미국 CNN에서 칼럼을 통해서 한국 정부를 칭찬했습니다. 영국 버킹엄 대학교의 테렌스 킬리 교수가 의견을 올렸는데요. 한국은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했다라고 이야기를 남기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는 검사 키트가 부족해서 환자도 제대로 식별하지 못하고 격리도 못했는데 한국은 정부와 바이오 기업의 신속한 대응으로 그러한 운명을 피할 수 있었다라고 극찬했습니다. 뭐 이외에 영국에서도 칭찬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또 맞습니다. 그런 거 하면은 한국인 입국을 금지한 국가에 대한 맞대응을 우리가 또 하기로 했죠. 네, 맞습니다. 현재 한국인 입국 금지를 한 나라가 148개 국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4월 7일입니다. 우리나라에 입국한 사람이 5,073명인데 이 가운데 외국인이 1,262명, 4명 중 1명이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현실적으로 이 외국인이 방역에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 입국을 금지한 나라에 대해서 똑같이 사증 면제와 무사증 입국을 잠정 중단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사실 이 외교는 상호주의가 기본입니다.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다른 나라의 대응과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절한 판단을 내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일본도 지금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이 아베 총리의 코로나19 관련된 네. 대응이 뭐 처음에는 잘했다 이런 식으로 또 하면서 지지율도 올라갔는데 보이더니 결국은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일본에서 하루 만에 514명의 확진자가 나왔다라고 예. 발표를 했고요. 하루 500명을 넘어선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도쿄도에서는 144명이 확진자가 발생해서 하루 확진자 최다를 갱신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도쿄도 신규 확진자 중 60% 이상인 95명은 감염 경로가 전혀 파악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긴급사태 선언 다음 날 또 이런 일이 벌어져서 더 문제인데 네, 맞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뭐 대응이 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네, 일단은 정부도 우리나라처럼 인구 밀집 지역에 대해서 휴업 요청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일본의 지자체입니다. 도쿄 도지사 같은 경우는 이런 곳에서 휴업을 요청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일본 정부 담당 경제재생 담당 상은 이렇게 한다면은 기업이 활동하기 힘들다. 라고 하면서 이 보류 요청을 거절해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정부와 지자체에 옥신각신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 하루빨리 결정이 내려지기는 어려워 보일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주 짧게 하나만 얘기하죠. 가족 돌봄 휴가비 지원이 확대된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 가족 돌봄 휴가는 이제 부모가 자녀를 이제 학교에 보내지 못할 때 쓸 수 있는 제도인데요. 지금 네. 계약이 연기가 되면서 이 기간이 늘어나고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늘어나는 금액도 책정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건 바로 신청할 수 있으니까요. 계약이 연기된 학부모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창석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미래통합당 공천에서 배제된 이은재 한국경제당 대표. 통합당의 현장 선거 대책위원회 자리에 등장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국경제당 본인이 지금 비례 1번을 받고 있는 당인데요. 통합당의 제2위성정당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눈물의 의미가 뭔지 제2위성정당이 왜 되고 싶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은재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래통합당에서 공천이 배제됐을 때 사실은 좀 놀라는 분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당을 위해서 네네. 했는데.
네. 왜 그랬을까요? 그럼 처음에 공천 배제됐을 때. 아유, 글쎄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요. 그 당을 위해서도 했고 그다음에 저희 지역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원칙을 제시한 당무감사라든지 그다음에 저의 개인 지지율과 당 지지율의 차이 이런 것이 월등하게 높았었습니다. 그러나 당에서 강남 지역구 전체를 전략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국민하고 당원들로부터 정당한 평가 한번 받아보지 못해서 사실은 좌절감이 컸었습니다. 네. 네네. 그런데 그 당시에 사실은 이제 패스트트랙 수사 관련해가지고 가산점 준다는 얘기도 원래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런 게 전혀 반영이 안 됐나 보네요. 그렇죠. 사실 아시는 것처럼 저의 경우는 그 문재인 좌파 정권의 북종을 막아내기 위해서 그 온몸을 다 던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투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뭐 나경원 원내대표가 전 원내대표가 뭐 가산점 준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두 번째는 황교안 대표가 직접 그 절대로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 네. 패스트트랙에 기소된 사람에게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런 점도 저는 상당히 기대를 했었는데 너무 의외의 결과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뭐 참 허탈하고 그다음에 좌절하고 뭐 그런 마음이 이를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네. 그래도 그런 배신감 이런 거를 조금 그냥 떨쳐내시고 곧바로 또 기독자유통일당에 입당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근데 나오신 이제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사실 이제 당에서 그렇게 하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열심히 당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고 보수를 위해서 싸운 사람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정당이구나.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 이제 그러고 있는 참인데 마침 우리가 그동안에 광화문에 가서 얼마나 많은 투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정강훈 목사가 이끄는 그쪽에서 또 연락이 와서 꼭 와달라. 그러면 우리하고 그 이념이 똑같을 수밖에 없다. 더욱더 열심히 그 국가를 위해서 투쟁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겠냐.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갔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그런데 이제 가고 보니까 사실 이제 우리 정치인들은요. 그 지역의 그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계하고 대화를 나눠야 돼요. 왜냐하면 편향된 그 종교관을 가지고 국정에 임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네. 그 당에서는 뭐 제가 불교계와 가깝다 이러면서 그 비례대표 1번을 최고위에서 제외를 시켰었습니다. 아이고. 네. 원래 불교 네. 신자는 맞으시는 거예요, 근데? 뭐 제가 불교 신자이죠. 불교 신자이기도 하고 또 다른 그 뭐 교회도 다녔고 사실은 그다음에 네. 우리 성당하고도 또 관계를 했었어요. 불교 신자면서 교회도 다니고 성당도 다니셨군요. 예. 네, 왜냐하면 지역을 관리하다 보니까. 네네. 근데 뭐 절에만 다닐 수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교회 가서 교회 목소리를 들어야 되고 네. 또 성당에 가서 성당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고루고루 제가 그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이은재 의원께서는 좀 억울하실 것 같아요. 두 당에 다 약간 배신을 당한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나 네. 이제 사실은 우리 이 정치인들하고 이 종교 이쪽하고는 그렇게 그냥 저거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저거가 뭐예요? 그 부분은 네네. 안 하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런 얘기가 있었더라고요. 그 한국경제당으로 어쨌든 간에 이제 당적을 옮기시고 제1번을 받으셨는데 네. 김종인 그 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이 가시는 곳에 자주 나타나신다. 그리고 좀 네. 눈물도 흘리신다. 네.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남의 당에 그게요. 가서? 예. 이제 저희가 이제 한국경제당에 와봤더니 네. 그 김종인 그 선대위원장의 경제 민주화 정책하고 굉장히 흡사한 그 정책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더욱 제가 놀란 것은 이 당에서 생각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그 김종인 대표가 생각하시는 그런 코로나 경제 정책 이거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정당 정책을 발표할 때 경제 정책을 발표할 때
우리 김종인 대표님께서 깜짝 한번 오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오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바쁘신 분이라 못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사실은 제가 뭐 이렇게 그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굉장히 많이 우리 김종인 선대위원장님과 상의를 하면서 아니야 하고는 해왔습니다. 근데 왜 우셨어요, 근데? 그날은요, 예. 조금 좀 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무슨 이유가요? 예. 근데 솔직히 그거 얘기 한번 해봐요. 예, 예. 솔직히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가지고 그거는 조금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김종인 그 선대위원장하고 좀 공감대가 있으시고 교류가 있으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김종인 위원장님한테 저희가 여쭤보니까 에이 특별한 의미 두지 마라. 나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데요. 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 김종인 위원장님은 입장이 있으시잖아요. 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우리 미래통합당과, 그 다음에 미래한국당하고의 그 연계 때문에 비례대표 연계가 그렇게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우리하고 연계가 돼 있다. 그러면 당 내에서 얼마나 많은 분란이 일어나겠어요. 그다음에 그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얼마 전에 이해찬 대표가 이 열린민주당하고 전혀 우리는 관계가 없다. 네. 그렇게 했지만 지금 어느 누구도 열린민주당과 그다음에 이 민주당하고의 관계가 없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논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김종인 위원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시지만, 이 여러 가지 경제정책, 이런 것이 흡사하게 가기 때문에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러니까 정치인의 문법이나 어법은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것하고 좀 다르니까 우리가 감안해야 된다. 이렇게 너그럽게 이해를 하시고 계신데, 특히 열린민주당이 민주당과의 관계에서 뭐 제2의 위성정당처럼 되어 있는 그것이 바로 한국경제당과 지금 현재 미래통합당의 관계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럼요. 네네. 왜냐하면 이 경제정책이나 또는 얼마 전에 김종인 위원장께서 뭘 발표하셨냐면 21대 국회들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할 것이 정부 조직 개편이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무슨 뜻을 말씀을 하셨냐면 지금 이제 우리 보건복지부의 위상이 너무 약하다. 네. 그러니까 국민건강보건부로 바꾸고 그다음에 국방부보다도 더 위상이 강한 그런 국민건강보건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당하고 이거는 아주 굉장히 흡사한 그런 정책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어쨌든 문제는 이제 이번에 한국경제당이 3% 이상 어쨌든 득표를 해야지만 우리 의원님께서 또 당사되시는 거잖아요. 네네. 가능할까요? 저는 이제 가능하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문제는 지금 이제 여러 개의 보수 우파 군소정당이 있는데요. 네? 거기가 어느 한 정당도 지금 현재는 3%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보수 군소정당이 분산된 표가 약 한 10%가 돼요. 네. 근데 이것이 만약에 흐트러지면 5석의 비례대표가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제2 위성정당이다. 그러게 되면 이 5석을 전부 다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어요. 네. 한데 힘을 다 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우리가 보수가 좀 잘 계산을 해야 됩니다. 네. 이 민주당의 경우는 지금 그런 위성 정당이 몇 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네네. 미래통합당의 경우에 미래한국당 하나밖에 안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이거는 위성정당이 아닙니다. 그러면, 위성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개가 같이 있는 게 위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미래통합당의 제2 위성정당은 결국은 저희 한국경제당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지요. 나중에 미래통합당으로 다시 돌아가실 겁니까? 저희가 이제 총선이 끝나면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재인 좌파 정권의 폭정 꼭 다시 한번 막아내야죠. 그때 또 온몸을 불사르시고 막아내시고.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경제당 이은재 대표였습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이번에는 민중당 비례대표 1번으로 사회로 총선 준비하고 계시는 김혜정 후보 연결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김혜정 후보께서는 학교 조리사로 일하시다가 비정규직 운동에 뛰어든 경력을 가지고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치권까지 도전을 하셨습니까? 상당히 특이한 이력인데. 특이하다고 생각하면 특이한데요. 네. 제가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정치 활동은 내내 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계에 발을 디뎠다는 표현이 사실 좀 잘 어울리지 않은 것 같고, 노동조합 활동과 정치 활동은 늘 우리한테 좀 절대적으로 영향력이 있었었다. 네. 그래서 노동조합은 만들 때부터 늘 곁에 있었던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 민중당의 활동을 쭉 이어서 해오고 있었고요. 네. 이정희 대표가 지키고자 했던 진보의 가치, 자주와 평화를 주장하다 아직도 감옥에 갇혀있는 이석기 의원들의 염원을 담은 민중당과 함께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그런데 사실 좀 얼마 전도 네. 아니죠. 어제였는데. 네, 네.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그 네. 민중당 공식 유튜브 영상에 등장하면서 민중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네, 그런데 네. 이정희 전 대표는 2014년도에 사실은 그 내란 음모 혐의로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뒤에 네. 자취를 사실 안 보였어요. 우리 공식적으로는. 그러다가 네, 갑자기 네, 이제 네. 나타나셔가지고 민주당을 지지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신 건데 그게 이정희 그 전 대표하고 민중당하고가 지향하는 관점이 다 똑같기 때문에 네. 우리 후보를 지금 지지하기 위해서 나오신 건가요? 이정희 대표가 이제 대표 당이 해산되고 나서 활동하지 않았지만은 네. 계속 변호사로서 저희들과 함께 청년 노동자들, 청년 정치인들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그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도 했었고, 그다음에 노동법의 사각지대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들을 계속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했었습니다. 이정희 네. 대표님이 어제 이제 이야기하신 중에 어려운 사람 곁에 민중당 당원들이 있더라. 그렇죠. 민중당은 진보 정당답게 전국민 고용보험처럼 새로운 것을 하더라. 이런 기대가 상당히 많은 울림을 주셨고, 6년 만에 등장했는데 어제 조회수가 36,000건이라 기록이 되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직 이정희 대표가 국민들한테 받는 애정과 사랑이 남아있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 전 대표 얘기 중에 저는 좀 기억나는 게 이거더라고요. 비정규직이어서 임금도 대우도 마음에 안 들지만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었고, 그래서 무단해고만큼은 피할 수 있게 됐다면 여러분 옆 어딘가에 민중당이 있었다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민중당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처음에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비례연합정당을 만들 때 참여하실 계획이었잖아요, 적극적으로. 네, 그런데 네, 여기 그렇습니다. 배제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예, 이러면서 아마 또 한번 슬픔에 빠졌던 걸로 제가 듣고 있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슬픔에 빠졌다기보다는 민주당의 한계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사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은 민주당이 스스로 촛불의 정신을 잊은 게 아닌지 거꾸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700만인 촛불광장에서는 누구도 금을 긋지 않았고 차별도 배제도 없었는데, 촛불의 힘으로 세워진 정권이 차별과 배제를 한 것도 문제인데, 이유도 종북몰이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성소수자에 대한 반인권적인 편견에 좀 눈치 보는 모습이 여전히 박근혜 정패 세력에 눌려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미래통합당이 박근혜를 키워들어가는 과거 적폐 세력이라면 민주당은 딱 여기까지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촛불의 정권을 자임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이 촛불혁명이라고 하는 정신을 이어받고 잘 하기는 좀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금 그냥 보시고 계시는군요. 네네. 그런데 어쨌든 새로운 선거법이 도입이 되면서 군소정당 의석수가 늘어날 거라고 기대는 했는데, 솔직히 위성정당, 꼼수정당 이런 논란이 있으면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민중당은 어떻게 보세요? 이 선거 관련해서. 쉽지 않은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결국에 이제 일사적인 원인은 사실 위성정당을 만든 미래통합당의 원인이 있다고 보고요. 네. 사실 이를 허용해준 중앙선관위도 직무유기를 넘어서 공범이라고 비판을 받아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해 들었던 촛불은 한 명의 정치인을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적폐를 청산하자는
국민의 요구가 담겨져 있었는데 20대 국회는 그 뜻과 의도를 제대로 좀 실현시키지 못했었다. 그런데 21대 국회 총선마저도 이런 미래를 바꾸기 위한 정책을 제대로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위 1%가 대한민국 토지의 55%를 가지고 있고 삼성전자의 권오현 사장의 하루 일당이 6,600만 원인데 최저임금을 못 받는 노동자가 339만 명이나 됩니다. 상위 1%의 상소객은 37억으로 월급쟁이 연봉의 111배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민중당은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바꾸기 위해서 1%의 특권층이 쌓아올린 자산재 분배를 통해 근본 구조를 바꾸고자고 정책을 들고 나왔고요. 다행스럽게 진보정치의 가치와 노동 공약을 1번으로 들고 나온 민중당, 김용호 농민 후보를 비례 2번으로 세운 민중당의 지지율이 지금 상승세 탄력을 받고 있어서 3% 조타가 눈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국민의당이라던가 미래통합당이라던가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 특히 그중에서 최저임금제 관련해서는 좀 반대하는 입장인 거잖아요. 그런데 민중당 입장에서는 그런 그 반대하는 다른 당의 이런 뭐 공약이라든가 이런 정책 노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불만이 있으실 것 같아요.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어떻게 없고요. 이걸 해결할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결한 것은 저희 이제 국회에서는 안에서 싸우는 투쟁이 있을 것이고 네. 대부분의 우리나라 국민의 3분의 2가 노동자이거나 노동자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절박한 요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노동조합, 그다음에 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정책을 그렇게 제한하지 말 것을 그리고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할 것을 네. 거꾸로 이야기하는 투쟁이 같이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 민중당이 내세운 그 전 국민 고용보험제 이런 공약은 정확히 어떤 겁니까? 현재 고용보험법이 이제 제도적으로 실질적으로 사각 지대가 되게 많은데요. 95년도에 이 법이 시행됐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고용 형태가 지금은 굉장히 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이 모든 사람들 다 포함하지 못하고 있고 건강보험에 이제 모두 당연히 가입되듯이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만약에 전 국민 고용보험제가 됐더라면 코로나 사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입이 줄고 일거리가 없어졌을 때 알바생들도 최저임금의 80%만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영업자가 문을 닫아도 그 정도 기간으로 실업급여로 최소한 생계가 유지됩니다. 예술인들을 비롯한 노동자 합정을 인정받지 못하는 저임금 프리랜서들도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었으면 이런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아도 됐을 것 같은데요. 일회성 재난 기본소득보다는 근본적인 사회안전망, 전국민 고용보험이 필요합니다. 네. 전국민 건강보험이 우리 국민들을 감염병과 진로비로부터 지켜주었던 것처럼 네. 코로나와 같은 위기 상황에 국민 모두가 실업과 수입 창출로부터 지켜줄 전국민 고용보험이 어느 때보다 절박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런 일을 또 하시려면 이번에 선거에서 투표 결과가 참 좋아야 될 것 같은데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또 오늘 말씀 불러주셔서 또 하나. 네. 어쨌든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민중당 비례대표 1번 김혜정 후보였습니다. 네,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 주 우리 사회는 어떤 이슈에 반응을 하고 어떤 이슈에 열광을 했을까요? 우리 사회 여론을 알기 쉽게 분석해주는 출발새 아침의 여론 택배 요정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뚱커벨입니다. 근데 저는 이 코너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네, 우리 이 시그널, 이 코너 시그널하고 맞다고 보십니까? 너무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네. 뭔가 좀 되게 잔잔하고 뭔가 좀 따뜻하고 이런데 그렇죠. 역시 우리 소장님 좀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럼요. 이거 일컬어서 네. 천생연분이죠. 아,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이 배경음악과 마찬가지로 좀 부드럽고 따뜻하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사전투표 있지 않습니까? 네, 선거가 정말 눈앞에 와 있는데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추세 일단 네. 먼저 살펴보죠. 코앞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평가인데요.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실시한 조사이고요. 전국
521명, 무선전화 면접 및 유무선 RDD 자동 접촉자였고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 응답률 5.4%,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 53.7%,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43.2%로 나타나서 약 10%포인트 더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엄청나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뭐 엄청나게라기보다는 어쨌든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죠. 상승세죠. 예. 네. 왜 그러는 거예요? 코로나19에 대한 평가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대통령 지지율이 몇 차례 국면이 있었거든요. 네. 처음에는 코로나19가 별로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는 아주 초반에 초기에는 초기 국면에서는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에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경북에서 또 마스크 대란을 겪으면서는 대통령이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영향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외국과의 상대적인 비교가 되면서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대통령 지지율에 또 연동돼서 민주당의 지지율도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정말 네. 그렇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이 또 그전에 말씀드린 것이 선거에 정말 중요하거든요. 대통령 마케팅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지금도 하나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광주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아닌데 이낙연 후보 전 총리의 사진을 현수막에 대문짝만하게 걸어놔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누군가가 잘 나가고 있을 때 대통령 지지율이 높다는 것은 일종의 후보자들은 선거 마케팅에 네.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말씀 주셨던 대로 정당 지지율도 뭐 이렇게 부쩍 올라간 건 아닙니다만 대체로 지금 높아진 지지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 43.2%, 미래통합당 28.8%, 정의당 5.4%, 국민의당 3.8%, 민생당 2.2%, 우리공화당 1.4%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네. 그 정의당이 5.3%요? 5.4%. 그럼 지난번보다 좀 오른 거 아닙니까? 이게 정당 지지율인데 정의당도 지금 사실 정의당도 가장 크게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비례정당이거든요. 그렇죠. 정당 지지율도 중요하지만 지역구 후보야 전국에 다 나서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 경쟁력이 오히려 더 중요시 된다면 이 정의당으로서는 지금 곧 말씀드릴 비례대표 정당 투표 지지율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당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쪽으로 결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대통령 지지율과 연동되고 있는데 미래통합당은 글쎄요. 이 통합되고 난 이후에 지지율이 부쩍 올라가는 네. 많이 올라가는 시너지 효과는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또 그 비례정당들 또 얼마나 지지받고 있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이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오히려 메인 음식보다는 네. 오히려 사이드로 나오는 메뉴 뭐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정당 지지율보다도 비례대표 정당 투표 어디가 높은가 이게 더 관심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 미래한국당이 25%, 그다음에 더불어시민당이 21.7%, 열린민주당이 14.4%예요. 그러니까 더불어시민당의 절반을 조금 더 넘긴 정도의 비중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의당이 8.5%, 국민의당이 4.7%, 그리고 민생당이 2.8%, 우리공화당 1.9%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을 합하게 되면 네. 약 한 36% 가까이, 35%, 36% 가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열린민주당은 비례 후보 17명 다 전원 당선시키겠다 이런 목표인 것 같던데 현재 네. 나와 있는 이 여론조사의 지지율로 보면은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글쎄요. 더불어시민당을 뭐 역전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네.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더불어시민당에 비해 비례 정당 투표에서 열린민주당이 이렇게 약진하는 이유를 보면 이 네이밍 효과, 이름 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작 유권자들이 투표소에 갔을 때 보다 익숙한 이름에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지금 열린민주당이 여러 가지 화제거리를 만들어내면서 주목받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어떤 특정 지역, 호남이면 호남, 수도권이면 수도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열린민주당 약진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열린민주당입니다. 정의당들 이렇게 이제 소수 정당은 상대적으로 열린민주당의 출현으로 좀 위축되는 네. 그런 모습인데 그럼 열린민주당이 이렇게 지지율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는 선명성일 겁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도
뭐 강한 것이 옳은 것을 이긴다는 선거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옳은 것이 아니라 강한 것 이것 자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뭐 실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또 초미의 관심사이기도 하고요.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지지층 또 강성 지지층들이 열린 민주당의 투표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열린민주당이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그리고 또 더불어시민당 입장에서도 사실 좀 부담이 많이 되는 거잖아요. 상당히 부담이 되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이해찬 대표도 그렇고 선긋기를 하고 있고 또 연대회의를 하는 등 더불어민주당의 가족은 더불어시민당이다. 네. 이렇게 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열린민주당으로 또 더불어시민당으로 이렇게 분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이제 뭐 선거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식으로 또 변수가 나타나서 어떤 영향을 줄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금 개괄적으로라도 좀 예측을 해보신다면 어떻게 봐야 돼요? 글쎄요, 이제 더불어시민당을 좀 넘어서기는 쉽지 않지 않겠느냐. 이건 뭐 저는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계속해서 또 더불어민주당이 지지층들에게 더불어시민당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민주당이 상당히 지금 더불어시민당에 가까울 정도의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미래한국당 입장에서도 좀 불편할 것 같아요. 뭐 미래한국당은 또 별개이니까.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가족 단위로 놓고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이 비례정당에서 가족이 2명인 거죠. 3인 가족이죠. 네. 근데 미래가족은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 두 가족. 네, 그런데다가 지금 여러 가지 구설까지 있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지역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구 한 곳? 이러면 종로겠죠? 종로죠. 서울 종로라고 봐야 되죠. 종로가 말고는. 가장 네. 중요한 이유는 네. 뭐 미리 보는 대선, 전초전 이야기가 나오듯이 차기 대통령을 결정할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중요성이 담겨 있기 때문에 서울 종로 선거 역시 그 결과가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당락도 중요한데 뭐 어떤 후보가 이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격차가 얼마나 정도 또 나느냐 어떤 정도의 격차가 나오느냐도 이 선거는 아주 중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종로 말고 또 다른 데 한 군데 정도 꽂아주시면 어때요? 네, 제가 뭐 꽂아주는 사람은 아니고요. 네. 네. 수도권 판세를 종합적으로 한번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수도권이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121석이 있기 때문에 사실 수도권은 그동안 민주당 계열의 정당이 강세를 보여와서 미래통합당이 어느 정도 좀 선전하느냐 이게 중요한 대목이 될 텐데 지금 수도권은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의 영향이 함께 또 나타나고 있는데 1대1 대결 구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무소속과 제3정당의 영향력은 또 아주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제3정당이라고 하더라도 대선 후보급이 나서는 고양갑에 주목을 해봅니다. 고양갑이요? 그렇죠. 심상정 정의당 후보. 그러니까 정의당이 다른 데서는 아주 이렇게 두드러지는 곳이 없는데 그래도 심상정 대표는 바로 대선 후보였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대선 후보 또는 대선 후보급이 출마하는 곳은 제3정당이라도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막판에 새 결집을 어떻게 해나가느냐가 중요한데 사실 여론조사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모든 연령대가 다 투표한다는 걸 전제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연령대별 투표율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또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도 투표장에 갈 때 이른바 샤이보수층이죠. 특히 이제 수도권은 부동산 등 경제 이슈가 상당히 또 부각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막판. 그래서 이른바 숨어있는 표의 항방도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 네. 무엇보다도 지금 전체 121석이 달려있는 이 서울보다는 또 경기도 판세가 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 수도권이 가장 중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또 수도권 판세 종합적으로 한번 진단해 봐야 되는데 네. 이번에 민주당은 좀 상당히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구에서 뭐 130석 이런 네. 얘기도 하고 있고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이제 수도권 판세를 짚어드렸는데 그렇게 이 목표를 세우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과거에도 이 수도권 지역이 민주당 계열의 정당이 상당히 강세였었고 지난 선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이 수도권에서 자신감을 보이는데 그리고 또 현역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네. 이유도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목표를 정하는 것일 수 있는데 물론 그렇게 또 안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지역 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동산과 관련해서 종합부동산세 이런 이슈가 서울 또
뭐 서울 외곽 지역의 수도권 또 경기 지역 여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과연 판이 어느 쪽으로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네. 또 더불어민주당하고 미래통합당이 또 공들이고 있는 지역이 PK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낙연 후보는 종로를 심지어는 비우고 부산까지 가서 지원 활동을 했었는데 네. 그만큼 PK 지역이 총선도 중요하지만 대선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낙동강 벨트가 너무나도 중요한 벨트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지역에서 과연 얼마만큼 수성을 하느냐, 낙동강 벨트를 유지하고 플러스 알파를 하느냐, 아니면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PK 지역,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좀 압도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느냐가 차기 대권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중요한 여기에서의 구도는 정권 심판론이냐, 정권 안정론이냐. 정권 심판론이 상당히 한 달여 전만 해도 비등했어요.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이 정권 심판론과 정권 안정론 상당히 간극이 격차가 줄어든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도 박빙성부치가 많습니다. 네. 좀 손에 땀을 쥐고 개표 뭐 종반 이후까지도 지켜봐야 될 것으로 그러니까 보입니다. 계속 보니까 엎치락 뒤치락 그 1등 하시는 분들이 좀 오차범위 내에서 자꾸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결과에 대해서 뭐 여론조사 문제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보다도 어느 시점에 조사되느냐, 네. 그 조사되는 당일날 어떤 이슈에 더 많이 영향을 받느냐도 이번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는데 지난 총선에 비하면 박빙성부치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충청권도 그렇고 심지어는 안보 이슈 때문에 보수 정당의 또 강세 지역으로 분류됐었던 강원 지역도 이번에는 상당히 팽팽하거든요. 그렇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제주, 충청, 강원 이런 것들에 대한 판세 이런 것들이 사실 조금 중요하게 또 영향을 네. 미칠 것도 같은데 간단하게 조금만 얘기해 주시죠. 안 말씀하신 것 위주로. 그렇습니다. 지금 충청 지역은 대체적으로 특별히 구심점이 되는 인물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지역에서는 과거에는 수도 이전 같은 빅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수도 이전. 충청을 우리가 이른바 바로미터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곳이 충청이다. 그렇다면 대체적으로 이 지역도 기존의 정당 지지율, 정당의 경쟁력 영향을 많이 받는데 도시 지역과 농촌이 포함된 지역은 조금 달라 보여요. 도시 지역은 젊은 세대, 또 농촌 지역은 농촌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영향도 선거에서 짚어봐야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연구소장이었습니다. 네, 보이는 라디오로 시청 중이신 제이슨님께서요. 여지껏 총선, 대선, 여론조사 맞은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번에 한번 맞는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요. 대한민국 최고의 공정방송 YTN 라디오 FM 94.5MHz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전화를 받으시면은요.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 잘 듣고 있다. 이 말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8시 정각에 다시 돌아옵니다.